그러면 위생학 세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화학성 식중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화학성 식중독은 현대사회에 있어서 자연적 식중독에서보다도 훨씬 더 중요성이 강요되어지고 있는 식중독입니다. 왜냐하면은 첨가물로 사용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농약이라든가 농약이 식품에 잔류되어 있으면 잔류농약에 대한 문제라든가 또 아니면 토양의 오염이라든가 또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화학성 식중독에 포함되어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화학성 식중독은 전체 식중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식품에 마이그레이션 되어지는 이용되어지는 어떤 과학적인 물질 중에서 포장재라든가 용기라든가 이런 것들로부터 아주 많은 양의 어떤 화학적인 물질들이 오염이 이행이 되어지고 이러한 것들이 체내에 특히나 어떤 우리 지방 조직에 축적이 되어서 어떤 중독성을 초래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학성 식중독의 학습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식품 오염 물질의 어떤 오염원이라든가 종류, 화학적인 특징,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해를 해야 되고 이를 오염 물질이 인체에 노출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데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 본장에서의 학습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목표는 지금 여기 나와 있다시피 1항목부터 시작해서 46항목까지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본다면은 식품의 잔류물을 정리한다. 농약이 식물에 잔류하는 메커니즘을 이해한다. 농약이 어패류에 농축되어지는 메커니즘을 설명한다. 부터 시작하여 발암 가능성이 있는 농약의 종류를 열거한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실제적으로 사용 가능한 농약이랄까 또 농약의 어떤 하루 동안에 사용할 수 있는 양이랄까 이런 것들은 정해놓는 것을 따르면 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잔류되어 남아있는 식재료에 잔류되어 남아있는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과연 얼마만큼 제거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야지만 피해가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나오는 비소 AS라든가 수온이라든가 카드뮴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또 3대 세계 3대 수질 오염 사건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 이타이타이병이라든가 미나마다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물질들이 되어지겠고 그 다음에 금속기구미 용기 포장에서 중금속이 용출되는 조건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렇게 되는데 용기나 포장재와 같은 것들도 PCB라든가 PVC라든가 텔레프탈레이터와 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페트병이라든가 이런 기타 등등의 것들은 과연 이 용기 자체에서 용출되어지는 중금속들이 우리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무해하다면 문제가 없죠. 무해하지 않고 용출되어진다면은 그러한 것들은 결국은 가공식품이라든가 우리가 식품을 담는 데에 가능하지 않는 그러한 포장재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검사를 통해 가지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인정기관에서 나오는 시험 성적표를 가지고 이 포장재라든가 용기의 적합성을 보장을 해줘야지만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겠고 도자기, 범랑 제품과 같은 것들도 사실 가열함으로써 이 범랑 제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해 물질들이 있는 것은 진작에 80년대, 70년대 말서부터 많이 문제시 되어지고 오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 다음에 고무 제품, 합성 수지, 부탈산 에스테롤 등등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또 여기 보면은 PCB, 폴리클로로비페닐이라는 이 PCB는 아마도 미강유에서 쌀겨에서 쌀겨를 통해서 나오는 미강 기름을 많이 용출하기 위해서 넣는 사실 촉매제입니다. 이런 촉매제와 같은 것들이 제대로 정제되고 휘발되지 않았을 때 남음으로 해서 우리 인체에 어떤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든가 하는 것들. 다이옥신이라면은 국제암기구에서 발암물질 1급으로 정의되어져 있는 이 다이옥신과 같은 것들은 폐비닐이라든가
또 아니면 농사 짓고 남은 검정 어떤 그 마대와 같은 그 뭐 차단제 이런 것들을 소각함으로써 나오는 것들이 토양을 오염시키고 이 토양 오염되어지는 곳에서 우리가 농작물을 재배를 한다든가 하면은 그 농작물로부터 2차적인 어떤 그 이행이 되어서 사람이 섭취하면 결국은 다 역신에 대한 중독 증상을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트리할로메탄과 같은 것들은 보면 우리 상수도에서 트리할로메탄과 같은 것들은 검출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또 마찬가지로 어떤 그 화학 물질의 오염원에서부터 오염되어지고 그 다음에 뭐 수질 오염, 토양 오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전부 이번 이 5장에서는 알아봐야 되는데 아마 5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공부 학습의 목적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화학성 식중독의 원인별 분류를 보면은 동식물의 생육 환경에서의 농약에 의한 중독입니다. 그래서 이 동식물의 생육 환경에서의 농약에 의한 중독들은 식품을 제조 가공함에 있어서 만약에 농약에 의한 그 중독이 되는가, 잔류 농약이 얼마만큼 많은가 하는 것들은 잔류 농약 실험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제조 가공 업체에서 원재료가 들어오는 데에 어떤 그 농약, 잔류 농약의 양이 많다든가 하면은 원료로서 그 어떤 자격, 조건이 부족하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 항생물질 및 합성 항균제에 의한 중독. 항생물질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어류라든가 뭐 이런 어류를 보통 가두리 양식장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뭐 동물 사료와 같은 데에 혼입을 시켜가지고 이 사료를 먹음으로 해서 그런 어류라든가 뭐 아니면은 닭이라든가 뭐 개라든가 뭐 개는 뭐 특별히 우리 식용으로 많이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만도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그 어떤 저 체내에 남아 있어서 이런 항생 물질에 대한 중독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섭취함으로 해서 오염되어질 수가 있겠고 중금속에 의한 중독, 중금속에 의한 중독은 실제 다음 챕터가 아주 많은 분량의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해성 식품 첨가물에 의한 중독, 식품 첨가물이 허용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 식약처가 634종 정도가 되어지는데 실제 이 식품 첨가물은 식품에 첨가하는 물질로서 뭐 이렇게 천연액어도 있고 그다음 화학적으로 합성되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안전성 테스트를 동물 실험을 통하고 안정성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걸로 허용이 되어지는데 허용되어지는 것을 얼마만큼 섭취량을 정해서 하루 동안에 섭취하는 양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 외에 허용되어지지 않는 유해성 식품 첨가물에 의한 중독, 뭐 들진이라든가 사카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 감미료 일종과 같은 것들도 유해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들에 의한 중독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기구, 용기, 포장재에서 용출되는 유독 성분, 식품 제조, 조리 및 물 소독 과정에서 생성되어지는 유독 성분, 환경오염에 기인하는 식품의 유독 성분 이렇게가 크게 7가지 정도로 화학성 식중독의 을 일으키는 원인별 분류를 알아봤습니다. 그럼 먼저 농약에 의한 식중독은 본다면 일반적으로 농약은 살포 후에 일정 기간 동안 농작물 표면에 부착되어 있거나 식품 내부에 흡수되지 않고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실제 어떻게 다 제거가 완전히 다 제거되기는 어렵겠지만 남아있는 어떤 그 잔류되어 남아있는 것이 허용 기준치의 내부에 즉 작은 양이 남아있는 경우라면은 뭐 식용으로 해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남아있다면 많은 양이 남아있다면 우리가 섭취했을 때 문제가 심각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이러한 그 어떤 농약과 같은 것들은 우리 인체 내에 들어서 특히나 지방 조직에 많이 침착되어져서 나중에 만성화가 되어지고 이게 체내에서 축적되어 있으므로 독성을 제거하는 것은 아주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에 잔류되는 농약의 양은 적은 경우를 할지라도 오랫동안 축적되어지는 그런 효과를 고려한다면은 잔류 농약의 피해는 좀 무시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농약 중에서도 특히나 유기린 제제하고 유기염소제, 유기수원제와 같은 경우에는 종자를 소독하게 됩니다. 실제 우리나라 지금 종자를
만약에 수박이라든가 참외라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야채류에 대한 종자를 보통 종자상에서 사와서 이제 구입을 해서 받는 밭에다가 보통 이제 재배를 하게 되는데, 이런 종자 소독을 함으로 해가지고 병충해로부터는 어떻게 뭐랄까 보호가 되어지지만, 그 다음 해에 이런 종자가 종자로서의 어떤 역할은 아주 급격하게 떨어지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해에 수확되는 그 씨앗이라든가 열매를 가지고 그 다음 해에 다시 재사용을 하게 되면은 병충해로부터 보호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아주 잘 싹이 안 난다든가 아니면은 그 병충해로부터 많이 이렇게 감염이 된다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좋은 어떤 그 수확을 할 수가 없는 것들은 바로 이와 같이 종자를 소독했는 외국의 그러니까 세계적인 그 종자 회사로부터 거의 이제 우리들이 지금 쓰는 건 수입을 해오는데, 거기 다 종자 소독을 하기 위해서 이 유기 수원제와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양살균이라든가 벼도열병 방지제로 이런 유기 수원제와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기수원하고 유기수원, 유기 상태라면은 탄소하고 같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고, 무기수원이라는 것은 HG 혼자, 그 수원 혼자서 따로 이제 존재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기수원과 같은 경우에는 배설 속도가 매우 느리고 인체 축적성이 크기 때문에 만성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것. 그 외에도 뭐 카바메이트라든가 유기불소제라든가 금속 함유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농약의 종류로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농약의 식물오염 방지를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정부에서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을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그것을 설정을 하고 고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산물의 잔류 허용 기준치를 마련해서 시행 중이고, 이제 농협의 어떤 로컬 푸드 매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간이 키트를 이용해 가지고 잔류 농약의 양을 이렇게 체크해주는 그런 시스템도 갖추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김치 공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장아찌를 만드는 공장이라든가 이런 어떤 제조 공장에서 실제적으로 농산물을 이용해서 가공을 하는 경우에는 그런 잔류 농약의 그 양을 측정해서 그거에 대한 적합성 여부가 확인되어지지 않으면은 식재료로서 아니면 가공재료로서 쓸 수 있는 그런 그 자격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걸 사용하면 안 되겠죠. 좀 전에 설명드린. 그 다음에 항생물질 및 합성 항균제에 의한 식중독입니다. 이제 이런 뭐 항생물질로 인해 가지고 식중독을 일으킨다든가 뭐 합성 항균제에 의한 식중독이 되어 있는데, 주로 보면은 뭐 동물 가축이라든가 의료의 사료라든가 의약품으로서 식품에 잔류되어질 수 있겠고, 농약용 항생물질입니다. 농약용 항생물질 같은 것이 잔류됨으로 해서 잔류된 것을 섭취하였을 때 결국 우리한테 인체에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식중독을 유발하게 되겠죠. 그래서 잔류의 문제점으로는 근만성 독성이라든가 또 이런 항생물질에 대한 내성균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알레르기 발현 등이 일어나서 소비자들에게 가장 어떤 노출되기 쉬운 그런 것들은 결국 동물 사료 중의 항생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동물약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의약분업이 일어나는 가장 절대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우리나라가 항생제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런 항생제를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끔 하기 위해서 의약분업이 최초에 이루어진 목적이라 할 수 있을 만큼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양계장을 하는 분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가두리 양식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아주 뭐 테라마이신 항생제라든가 이런 항생제와 같은 것들을 그대로 먹이라 그럴까요? 사료에다가 같이 넣어가지고 시기를 같이 넣어서 이렇게 먹이다 보니까 달걀과 같은 데서도 항생물질의 잔류량이 많고, 그 생선과 같은 어류 종류에도 이 항생물질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데에서 다 차단을 시키니까 사료 공장에 아예 사료가 생산되어질 적에 이런 항생물질과 같은 것들을 첨가를 하게 되죠. 물론 이제 그거는 기준치를 맞춰서 넣게 되겠지만, 보통 양계장 같은 경우에 kg당 들어가는 닭의 마리수가 뭐 한 kg 한 마리가 들어가면 괜찮겠지만, 이 밀도가 높을 것 같으면 서로 간에 부딪히게 되고 상처가 나면은 결국은 그러한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처가 났는 것을 안 물게 하기 위해서 항생물질이 들어있는 그런 사료를 먹일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죠? 어류와 같은 경우에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고, 80% 이상의 물질이 항생물질이 첨가된 동물 사료로 사육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현실적으로 항생물질에 대한 내성균의 출현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되죠. 지금 현재 그 코로나19와 같은 것들에 대한 그 바이러스에 대한 그 어떤 감염 때문에 우리 모든 세계의 질서가 다 파괴되고 하는 이런 시점에서도 보면은 바이러스가 자꾸 이런 그 내서 약을 더 강한 약을 쓴다든가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그 항원 항체를 제공을 한다, 항체가 생겨난다 하더라도 그보다 또 더 강한 어떤 그 변형된 균이 나오는 것과 똑같이 이런 항생물질과 같은 것들도 이 항생물질을 견뎌낼 수 있는 더 강한 내성균들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 문제가 많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런 항생물질이라든가 합성 항균제와 같은 것들은 사용함에 있어서 주의를 많이 요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금속에 의한 식중독인데, 식품오염과 관련해서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은 실제 비소, AS가 비소죠. 비소, 그 다음에 CD, 카드뮴, HG, 수원, PB, 납입니다. 등으로부터 이들은 생물 본래의 구성 성분이 아니지만 동식물의 생육 과정이나 식품의 제조 가공 중에 외부로부터 혼입되어서 일어날 수 있는 환경오염성 중금속이 문제가 되죠. 수원, 이거는 사실은 수원 미나마다병이라고 그래갖고 일본에서 어떤 그 수원 중독 사건이 일어났죠. 수원장 뭐라 그럴까요? 어떤 뭐 가성소다 공업이라든가 전기 제품이라든가 도료라든가 농약 제조와 같은 데에 실제적으로 수원이 사용되어지는데, 이 원인을 조사를 해보니 일본의 그 미나마다만 뭐 상류에서 그 신일본 질소 주식이라는 회사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플라스틱 제조 시 촉매제인 그 염화제이 수원이 폐수로 방출되었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토양에 이행이 되어졌고, 이행되어져 있는 것들과 함께 수질을 오염시켰는데, 이 먹이 연쇄에서 결국은 바다 연안 내의 폐류에 농축된 그런 수원을 사람들이 섭취함으로 해가지고 이 수원 중독이 크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팔다리가 마비가 되고 보행장애가 되고 언어장애가 되고 난청이 되고 결국은 뭐 6개월 정도가 지나면 대부분 다 사망을 하는 그런 큰 사건이 있어가지고 3대 수질오염 사건 중에 하나로서 수원 중독인 미나마다 사건을 얘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면 카드뮴입니다. 카드뮴은 주로 벼하고 아주 친합니다. 우리나라도 실제적으로 저기 어디죠? 고성군에 그 카드뮴 광산이 있었어요. 카드뮴 광산이 있었는데 그 광산에 이제 일본이 패망하고 나가면서 그 카드뮴 광산을 제대로 이렇게 잘 마무리 작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카드뮴이 용출되어 나왔는데, 카드뮴은 벼하고 아주 친합니다. 진화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벼에 이 카드뮴이 흡착되어 있다가 이 벼농사를 지은 결국은 이 카드뮴이 이제 물과 섞여서 흘러나왔는데, 이 물을 벼에서 흡수해가지고 이제 자랐는데, 이 벼를 가지고 이제 수확한 후에 이제 이 벼에서 나온 쌀을 가지고 먹는 그 인근의 사람뿐만 아니라 친인척 자식들이 모두 다 이런 그 카드뮴 중독이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결국은 이 보니까 그 역학조사 결과 카드뮴 광산을 제대로 폐광했을 사후 처리를
올바르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물로 오염이 되고, 그 오염된 물을 가지고 벼가 성장을 했고, 그 벼를 또 뭐 추수를 해서 뭐 쌀을 먹었는 그 모든 인척들이 다 이런 카드뮴 중독이 왔는데, 카드뮴은 아주 이 신장이라든가 간 부위에 많이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면은, 이 카드뮴에 중독되는 병을 이타이타이 병이라고 하는데, 이타이타이가 아프다 아프다 병입니다. 이렇게 얼마나 아프면 아프다 아프다 병으로 이렇게 명명을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도야마 현, 뭐 진서우가와 현, 뭐 이런 데서 1940년대를 전후해서 바로 이런 카드뮴 중독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원과 마찬가지로 3대 수질 사건으로 기록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그런 중금속 오염 사건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납입니다. 납은 보통 여러분들 납은 주로 어디 들어가냐면은 이렇게 색조 화장을 할 적에 실제적으로 잘 부착되어지고 흡착력이 좋게끔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우리 도자기라든가 질그릇을 만들 때에 이 납 성분이 들어가는 것들은 광택이 많이 나고 아주 빛깔이 좋습니다. 그런데 많이 이제 사용이 된다고도 알려져 있는데, 이 납은 옛날부터 많이 이제 알려져 있어 가지고 쌀, 어패류, 채소가 주요 원인 식품이 되어지는데, 이 용기에서 기인한 것으로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소성 온도가 불충분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소성 온도는 도자기를 구는 온도를 얘기를 합니다. 이 구는 온도가 불충분해서 이 도자기 그릇에서 산성의 어떤 그 물질의 식품을 넣으면은 바로 이 납이 용출되어 중독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이 납 중독도 상당히 이제 우리 중추신경계를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심각한 그런 중독 사고를 일으킨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지금은 이 통조림 식품이 깡통이라든가 이런 게 별로 없지만, 좀 전마다 예전에는 이 이게 납땜으로 밀봉한 통조림 식품에서도 중독된 사례가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비소입니다. 비소는 1955년 일본 모리나카 조제 분뇨 사건이 있었는데, 사건이 아니고 사건입니다. 있었는데, 이 비소로 오염되는 분유를 먹은 어린이들이 결국은 238명 정도가 사망하게 되었고, 그 외에 어른들도 이걸 먹으면 해가지고 어떤 중상자가 일어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왜 그랬냐 했더니, 이 원료의 산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인산나트륨 중에 들어갔던 것들이 잘못 함유되어서 이러한 사건을 일으키게 됐는데, 급성 중독되면은 발열이라든가 구토라든가 심하면 사망하게 되고, 만성 중독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청색으로 바뀌어서 청색 혈증 이런 얘기 나옵니다. 청색으로 바뀌고 손발, 피부의 그 각화 현상을 일으키는 그러한 중금속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착색료라든가 표백료라든가 보존료라든가, 또 아니면 감미료, 증량제 이런 것, 특히나 이 증량제 같은 경우에는 규조토라든가 스퀘라든가 탄산 마그네슘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양을 증가시켜서 전체 양을 증가시킴으로 해가지고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것이 하나의 어떤 그 개인적인 이득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쓰다 보면은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과량 섭취하게 되면 소화불량이라든가 복통이라든가 설사라든가 이런 위장염 증세를 일으키게 되고 식품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사실 식품위생법상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들은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해성 식품 첨가물과 같은 것들은 절대로 사용하면 되지 않겠죠. 또 보면은 감미료 같은 경우에 특히나 설탕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감미료로서 만성 중독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경우에, 옛날에는 톨루이딘이라든가 에틸렌 글리콜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에 아마 겨울에 뭐라 그럴게 얼지 않게끔 하는 그러한 재료 쓰였습니다. 둘진이라든가 사이클라메이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허용되지 않는 그런 유해성 식품 첨가물인데,
지금 이제 그런 어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는 상당히 그런 규제라든가 관리라든가 허용 기준을 아주 엄격하고 강하게 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이제 그런 데에서부터는 우리들의 위험을 어떤 좀 보호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구, 용기, 포장지에서 연출되는 유독 성분들입니다. 우리가 만약의 경우에 식품하고 가장 바로 직접 접촉하는 그런 용기라든가 포장지와 같은 것들에는 안전성 테스트를 해가지고 안전성 테스트가 만족이 되어지는 그런 곳에다 담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햇반을 담은 용기가 뭐 제일 내부 밥하고 바로 닿는 부분은 폴리에틸렌, 그 다음에 뭐 PVC, 뭐 PET 이렇게 다시 또 제일 가장자리 폴리에틸렌, PE와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 어떤 인쇄 적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감안을 하게 되는데, 이 용기는 단일한 제품을 쓰는 것이 아니라 3겹, 4겹의 적청을 하게 됩니다. 이 적청을 했을 때도 이런 것들이 이 적청되는 어떤 그 화학약품들이 밥으로 이행됐을 때 어떤 위해하지 않는 유독 성분이 영출되지 않는 그러한 것이어야 된다는 시험 성적표를 꼭 갖고 있어야지만 용기나 포장재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햇반을 우리가 용기채 전자레인지에 데운다든가 아니면 끓는 물에 넣어서 몇 분간 끓인다든가 할 적에도 이행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 포장의 특성은 이와 같이 식품과 직접 접촉하기 때문에 절대로 식품으로 이행되면은 안 되고 또 안전한 그러한 것들을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대부분 용기는 금속 제품, 유리, 도자기 및 범랑 피부, 합성 수지가 있겠고, 포장재로는 종이 및 가공품 있고 또 합성 수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품 제조 및 물 소독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독물질과 같은 것들은 다환적 탄화수소입니다. 다환이라는 것은 이 벤젠 고리액이 많은 것을 다환이라고 얘기합니다. 벤조알파피렌과 같은 것들은 이런 다환적 화합물들인데, 이 보면은 불에 구운 고기에서 벤조알파피렌이 분리된 이후 각종 다환적 탄화수소가 불고기라든가 불갈비라든가 훈제 효과 같은 데서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암성 물질이다 해서 지금은 이제 이런 식품 제조 과정 중에서 생성되어지는 이러한 물질들은 일어나지 않게끔 이렇게 강력하게 태운다든가 아니면은 뭐라 그럴까요, 훈제를 한다든가 할 적에 그 기준치에 맞게끔 과정들을 조절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보면 헤테로코리 아미니움, N니트로사민, 니트로사민과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우리 소세지라든가 아니면 베이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식욕의 색깔을 아주 잘 발색이 되기 위해서 넣다 보면은 질산염을 넣으면은 질산염이라든가 아질산염을 넣는 과정에서 생성되어지는 물질들인데, 이게도 직접 어떤 90% 이상이 발암성하고 관련이 있다고 증명되었기 때문에 이 니트로사민과 같은 것들은 아주 유의해야 될 그런 물질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 식품 안전성을 생각할 적에는 노말 니트로사민뿐만 아니라 그 전구체가 되는 아민이라든가 아질산염, 질산염 이런 것들도 실제적으로 사용을 하지를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소세지라든가 베이컨이라든가 이런 식육 관련 제품들은 발색제가 가급적이면 발색제하고 착색제는 틀리는 거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되지 않는 그러한 육가공품들을 많이 이제 소비자들이 선호를 하게 되어져 있죠. 메칠알코올은 메칠기를 CH3OH 메칠기를 갖고 있는 알코올이고, 에칠기는 C2H5OH입니다. 그래서 이 메칠기 자체가 이제 사과주라든가 포도주, 과실주, 정제가 불충분한 이런 에탄올에서 나타났는데, 이거는 심하면 실명되고 사망하기까지 이르기 때문에 공업용으로 사용되는데, 이 메칠알코올을 자칫 에틸알코올로 혼용해가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의도적으로 이 메칠알코올을 주정처럼 어떤 소독용으로 사용해 가지고 식품업자가
어떤 뭐 이렇게 법적인 처벌을 받는 그런 경우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트리할로메탄과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먹는 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기준을 크게 이제 강화를 시키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퀴즈 들어가면은 화학성 식중독을 원인별로 분류하시다가 크게 제가 몇 가지로 분류를 해둔 게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퀴즈를 풀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